뉴욕 매츠 시티필드에서 TKC 아리랑 나이트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23세 여성이 퀸즈 지하철역 무차별 공격에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일원 한인사회가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류 사회에 기여한 것을 기념하는 19번째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본방송 TKC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후원으로 열린 아리랑 나이트 행사가 26일 매츠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츠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경기에 앞서 개최됐습니다. 4만여 명의 야구 팬들이 모인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된 어메이징 어워드 세레모니에는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길준영 리버티그룹 대표, 박호성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 로렌스 한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들은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한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서 주류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리고 드높일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 매츠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얼마나 같은 링크가 너무 오랫동안 있는 거를 1년마다 이렇게 멋지게 셀러브하는 거는 너무 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우리 퀸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한인 문화, 한인 컬처, 한인 프라이드를 다 아주 세우는 게 1년마다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게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리랑 나이트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국위 선양도 되고, 항상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리그 게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문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홍삼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우수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저희 동포 사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미국 사회한테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세고 다 여기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참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한복을 입고 미국 국가를 제창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긴장되는데 좀 신이 나요. 좀 우리 합창단은 많은 데서 많이 노래를 불러봐서 좀 무대에서 약간 별로 무섭지는 않고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어하고서는 약간 많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화창한 날씨 속에서 치러진 이날 경기는 뉴욕 매츠 8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4로 NL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매츠가 브레이브스를 앞질렀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 자메이카의 지하철역에서 23세 여성이 한 괴한의 무차별 공격에 당해 몸통에 여러 차례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경 퀸즈 자메이카의 자메이카 반윅역에서 23세 여성에게 괴한이 접근했습니다. 여성은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렸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붙잡아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해당 공격이 무차별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26일 오후 5시 30분경 퀸즈 라커웨이 비치의 비치 90번 가역에서 의식이 없는 15세 소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했습니다.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했으며 일주일 새 후원금도 2억 달러가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6일과 27일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조사 때 35%보다 8%포인트 급상승한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 3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부동층으로 해석되는 무당파 응답자의 해리스의 호감도가 44%로 전체 호감도를 앞섬으로써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흡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48%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열광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 열광한다는 답변은 39%에 그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선 최근 일주일 동안 해리스 측에 2억 달러의 기부금이 몰렸으며 처음으로 민주당 측에 기부금을 낸 사람이 17만 명에 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직후 36시간 동안 1억 달러를 모금한 데 이어 그 뒤 약 일주일간 추가로 1억 달러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 제한, 종신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 제한 등 보수 진영을 겨냥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헌안의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연방 형사 기소,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에 대해 임기 제한을 신설 18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했지만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증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제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사무엘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 등은 후원자로부터 엄청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퇴는커녕 반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은 기존 대법관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어서 실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 전국의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4년 뒤에는 다시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 독재 선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독교 단체인 터닝포인트 액션 주최 행사에 참석, 기독교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다고 지적한 뒤 이번만큼은 투표를 하라, 4년 뒤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잘 고쳐서 4년 뒤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를 끝내겠다는 선언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대변인도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폭력을 선동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헌법을 폐기하고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측도 이번 대선이 미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성향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독재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독교인들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만큼은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투표를 통해 자신이 당선되면 여러 정책들을 잘 고쳐서 다음 선거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투표가 없어도 미국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중립적인 해석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을 통합하고 모든 미국인이 번영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의 무자녀 비난 발언 등이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최악의 부통령 후보 선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과거 언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주당과 국민들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시너지 효과가 아닌 간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벤스 의원의 과거 언행이 드러나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캠프에서 불사신으로 불렸던 이미지에 흠집이 났으며 벤스 의원이 끌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여성과 유색인종, 블루칼라층에서 되레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스 의원의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2021년 폭스뉴스에 출연, 해리스 부통령 등을 자식 없는 여성들로 지칭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당시 벤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벤스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당시 이 발언을 몰랐던 여성들조차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알려진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판결이 전인 2022년 1월 나는 전국적으로 낙태가 불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잘못된 발언이며 부통령으로 발탁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전면전이 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숨지고 경제적 피해가 4조 달러, 약 5,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해 한반도의 전면전 가능성을 예측한 결과 남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확률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등과 중국, 러시아 등이 대립하는 중간 지점에 세워진 반도체 주요 생산국으로서 인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델의 적용 결과 전면전이 발발하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전면전 첫 해에만 세계 경제에 4조 달러, GDP의 3.9%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950년 6.25 전쟁 때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4%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는 한국만 1.5%가 넘으며 이조차도 전 세계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세계 30대 대기업에 속하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디램 반도체의 41%, 낸드 메모리의 33%를 생산, 세계적인 전자업체들에게 이를 공급하므로 한반도 전면전 때는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의 생산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면전 발생 시 한국 경제는 산업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아 37.5%가 위축되고 중국은 GDP가 5%, 미국도 GDP의 2.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전면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사망하고 북한은 폐허가 되면서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미립국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립국자 및 자녀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최근 발표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구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구제 대상은 행정명령 발동일인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체류 허가 없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이들의 21세 미만 자녀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소정 양식에 따라 구제 신청을 하면 일단 임시노동 허가증을 받게 되며 그 뒤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5년 뒤 시민권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미립국 배우자 50만 명, 이들의 자녀 5만 명 등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미국 법하에는 결혼한 부부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불법 체류 등의 상태라면 가족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 등이 불가능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자동 시민권 취득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8월 19일 이전에 구제 신청을 하면 반려될 것이며 그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민 사기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사기주의보를 전격 발령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최근 들어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마존닷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들을 통해 고객들을 현혹시켜 필요한 정보를 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멤버십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요금 청구나 멤버십 만료 통지를 언급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 무심코 접속해 들어가 아마존 계정을 확인하면 사기범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가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아마존닷컴이나 앱에서 메시지 센터를 방문해 아마존에서 보낸 진짜 이메일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준이 오는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임을 명확하게 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준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노동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9월에는 통화정책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개선 및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9월까지 2번 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며 이를 통해 금리 인하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늦추는 것은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이미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지금 금리 인하를 주저한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엇갈린 관측을 했으며 파월 의장이 추가 지표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연준 FOMC 회의 다음 날인 내달 1일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하며 영국의 금리 인하 전망도 50대 50으로 현재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과 애널리스트 사이에 소비 위축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8%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으나 지난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2분기 실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가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미시건 대학이 발표한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66.4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또한 미국 주요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했습니다. 생활 가전업체인 월풀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지쳤으며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를 신제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약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도 2분기 수요를 과대평가했었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인했고 맥도날드와 치폴레 등의 감자를 공급하는 램웨스턴도 몇 달간 수요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혀 서민들이 패스트푸드점의 이용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당시 연방정부 지원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축이 이제 모두 바닥났고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신용 한도도 모두 소진한 데다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비축은 금리 인하를 고려 중인 연준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소비 패턴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물가를 낮추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프로골퍼 탱크 최경주가 미국 PGA 투어 시니어 메이저 대회인 챔피언스 더 시니어 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던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3년간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이 134명이라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밝혔습니다. 쪽집게 역사학자 앨런 릭트먼이 대권 13개 열쇠 모델을 분석한 결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가상화폐를 부정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가상화폐, 친비트코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다시 7만 달러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7일 범법자의 4시간 이상 독방 수용 금지 법안의 일부 조항을 정지하는 긴급명령을 발표, 일부 시의원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미 좌파로 미국을 적대시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출구조사 때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올해 52세인 노르웨이의 마르타 루이세 공주가 3살 연하의 미국 흑인 무속인과 다음 달 결혼하는 것으로 밝혀져 신분차를 뛰어넘은 세기의 사랑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뇌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1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